유라시아와 남북아메리카의 역사적 궤적. 이처럼 콜럼버스 시대에 이미 유라시아 사회는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 비해 식량 생산, 병원균, 기술, 무기를 포함 정치, 조직, 문자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크게 유리했다. 이 같은 요소들은 콜럼버스 이후 발생한 여러 충돌의 결과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남북아메리카에서는 적어도 1만 3천 년, 그리고 유라시아에서는 그보다 훨씬 오랫동안 누적 진행된 기나긴 역사적 궤적을 놓고 본다면 1492년 당시의 이 같은 차이점은 기껏해야 스냅 사진 한 장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남북아메리카의 경우 1492년에 찍힌 이 스냅 사진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그려온 독자적 궤적이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을 보여준다. 지금부터 그 두 궤적에서 1492년 이전의 단계들을 다듬어 보자. 도표 18-1은 동서 각 반구의 주요 발생지, 유라시아의 비옥한 초송달지대와 중국, 남북아메리카의 안데스, 아마존강 유역, 중앙아메리카에서 핵심적 발전이 이루어진 대략적인 연대를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덜 중요한 발상지기도 하지만 신대륙의 미국 동부에서 진행된 역사의 궤적과 영국의 궤적도 포함시켰다. 영국은 발상지였다고 할 수 없는 곳이지만 비옥한 소송달지대에서 발전된 문물이 얼마나 빨리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포함시켰다.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도표를 보고 틀림없이 경악할 것이다. 실제 역사는 대단히 복잡하지만 여기서는 언뜻 정확해 보이는 몇 개 연대로 요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모든 연대는 하나의 연속성 상에서 몇 자의적인 시점을 선택해 놓았을 뿐이다. 예를 들면 어느 고고학자가 발견한 최초의 금속기 연대보다는 모든 도구 중 상당량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시기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금속기가 얼마나 많아야 널리 보급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더욱이 한 발상지 내에서는 또 어떤 발전이 이루어진 연대는 지역에 따라 제각기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안데스 일대에서 토끼가 처음 나타난 시기는 에콰도르 해안 지방 BC 3100년이 페루 1800년보다 약 1300년이나 빨랐다. 그리고 토기나 금속기 같은 인공물의 연대에 비해 추장사회의 발생 시기 따위의 연대는 고고학적 기록으로 추측하기가 한결 어렵다. 도표 18-1에 표시되어 있는 일부 연대는 매우 불확실하다. 아메리카에서 식량 생산이 시작된 시기가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이 도표가 단순화된 것임을 염두에 두기만 한다면 두 대륙의 역사를 비교하는 데는 유용할 것이다. 도표에 따르면 식량 생산으로 먹거리의 많은 부분을 충당하기 시작한 시기는 유라시아의 발상지들이 남북아메리카보다 5천년쯤 빨랐다. 여기서 당장 단서를 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유라시아의 식량 생산이 앞섰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남북아메리카에서 시작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한창이다. 특히 식물의 작물화 시기에 대해 고고학자들은 멕시코의 콕스카틀란 동굴과 페루의 기타레로 동굴을 비롯한 아메리카 유적지에서 이 도표에 제시된 연대보다 상당히 앞선 증거물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곤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주장들은 현재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재평가되고 있다. 우선 최근에 농작물의 잔해를 가지고 직접 방사선 탄소 연대를 측정해 보았더니 더러 종전보다 뒤늦은 연대가 나오고 있다. 종전에는 우리 주로 식물의 잔해와 동시대 것으로 생각되는 목탄으로 연대를 측정했지만
사실 동시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비교적 오래된 식물의 잔해는 더러 그것이 농작물이었는지 야생식물을 채집한 것이었는지 불확실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령 남북아메리카에서 식물의 작물화가 이루어진 시기가 도표 18-1에 제시한 연대보다 앞섰다 하더라도 어쨌든 인간이 섭취하는 열량은 대부분 농업으로 충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중 생활의 바탕이 마련되는 시기를 따진다면 아메리카의 발상지들이 유라시아의 발상지보다 훨씬 뒤늦었던 것은 많은 사실이다. 5장과 10장에서 보았듯이 각 대륙에서 식량 생산을 처음 시작해 전파시키는 발상지 역할을 한 곳은 비교적 조그마한 몇 지역뿐이었다. 유라시아에서는 바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이 그런 발상지였으며 남북아메리카에서는 안데스와 아마존강 유역, 중앙아메리카, 미국 동부 등이었다. 핵심적인 발전이 전파된 속도는 특히 유럽의 경우에 잘 파악되어 있다. 이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국학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도표 18-1에 나타나 있듯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식량 생산과 촌락 생활이 영국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주 길었지만 그 이후 영국의 추장 사회, 국가, 문자, 특히 금속기를 받아들이는 데 걸린 시간은 훨씬 짧았다. 구리와 청동으로 만든 최초의 금속기가 널리 보급되기까지는 2000년이 걸렸고 철기가 널리 보급되기까지는 겨우 25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미 정주영 생활을 하는 농경민 사회가 다른 농경민 사회에서 야금수를 빌려오는 일은 유량용 생활을 하는 수렵 채집민 사회가 정주영 농경민에게서 식량 생산을 빌려오는 일보다 쉬웠을 것이다. 왜 남북아메리카는 유라시아에 뒤처졌을까? 모든 핵심적 발전의 궤적에서 왜 남북아메리카는 예외 없이 유라시아보다 뒤처졌을까? 네 가지 이유로 저절로 떠오른다. 우선 남북아메리카는 유라시아에 비해 출발이 붙어졌다는 점, 가축화, 작물화에 적합한 동식물이 적었다는 점, 확산의 장애물이 많았다는 점, 그리고 아마도 인구가 조밀한 지역들이 비교적 좁았거나 고립되어 있었으리라는 점이다. 유라시아가 먼저 출발했다는 것은 그곳에서 인류가 살아온 기간이 약 100만 년이므로 남북아메리카에서 살아온 기간보다 훨씬 길었다는 뜻이다. 1장에서 논의했던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인류는 겨우 BC 12,000년경 알래스카를 통해 아메리카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고 BC 11,000년으로부터 몇백 년 전에 캐나다 만년빙 이남으로 퍼져나갔으며 BC 10,000년 이전에 남아메리카 최남단을 밟았다. 그 전부터 남북아메리카에 인류가 살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논쟁이 계속되는 이 주장들이 설령 옳다 하더라도 콜럼버스 시대 이전에 살았다는 이 사람들은 무슨 까닭에서인지 분포 지역이 매우 드물었다. 또 구대륙에서처럼 홍조세의 수렵 채집민 사회가 번창해 인구가 늘어나고 기술과 예술이 발전하지도 못했다. 클로비스에 인해서 비롯한 수렵 채집민이 남아메리카 남부에 막 도달하고 나서 겨우 1400년이 지났을 무렵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는 이미 식량 생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렇게 유라시아가 먼저 출발한 것은 겨우 여러 결과를 낳았겠지만 그중 몇 가지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첫째, BC 11,000년 이후 남북아메리카의 사람들이 두루 퍼지기까지 과연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대략적인 횟수만 짐작해 보더라도 그 정도로는 남아메리카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촌락 발생이 5,000년이나 뒤처지게 만든
주요한 요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1장에서 계산해 보았듯이 처음에는 아메리카 원주민 개척자 100명만이 지금의 캐나다 국경을 넘어 미국 땅에 진입했다. 그들이 해마다 겨우 1% 비율로 증가했더라도 남북 아메리카 전역의 수렵 재진민의 포화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채 1000년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매달 1.6km씩 남하했다고 쳐도 700년이면 충분히 남아메리카 최남단에 도달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더구나 이 정도 전진 속도와 인구 증가는 실제로 사람이 아주 살지 않거나 인구가 희박한 땅에 새로 들어갔던 사람들의 그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아주 낮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최초의 이주민들이 도착하고 나서 불과 몇백 년 이내에 남북 아메리카에는 이미 수렵 재진민이 두루 퍼졌을 것이다. 둘째, 5천년이나 뒤처진 이유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과연 최초의 아메리카인이 그곳에서 발견했던 새로운 동물종, 식물종, 암석 종류 등을 파악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을까? 만약 이 경우에도 뉴기니와 폴리네시아의 수렵 재진민이나 농경민이 낯선 환경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에서 유추해 판단할 수 있다면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입주민이나 뉴기니 카리브 분지의 투타웨족 이주민처럼 아메리카로 이주한 사람들이 가장 쓸모있는 암석들을 찾아내고 야생 동식물 가운데 유용한 것과 유독한 것을 가려내는 데는 100년만으로 충분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셋째로, 유라시아인은 그 지역에 적합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일에서도 출발이 더 빠르지 않았을까? 비옥한 소송딸지대와 중국의 초기 농경민들은 이미 행동면에서 현생 인류였던 호모 사피엔스가 수십만 년에 걸쳐 그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면서 발전시킨 기술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비옥한 초송딸지대 최초의 공유 농경민들은 과거 수렵 재진민의 야생 공유를 이용하기 위해 발전시켜 놓은 돌낫이나 지하 저장실을 비롯한 기술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남북 아메리카 최초의 정착민들이 알래스카에 가져온 장비들은 시베리아 북극 지방의 툰드라에 적합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정착민들은 새로운 형식지를 만날 때마다 그곳에 알맞은 장비를 새로 발명해야 했다. 이 같은 기술의 지체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가축화, 작물화 경쟁력. 무엇보다 명백한 지연 요인은 가축화, 작물화 할 만한 야생 동식물의 문제였다. 6장에서도 논의했듯이 수렵 재진민이 식량 생산을 시작한 까닭은 까마득한 후손들에게 주어질 잠재적인 혜택을 미리 내다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초기의 식량 생산이 수렵 채집 생활에 비해 점점 더 이점이 많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비옥한 초승달지대와 유충국에 비해 남북아메리카에서는 초기 식량 생산의 수렵 채집에 대한 경쟁력이 부족했는데 거기에는 가축화할 만한 야생 포유류가 거의 없는 탓도 있었다. 결국 아메리카의 초기 농경민들은 여전히 야생 동물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했으므로 수렵 재진민을 겸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에서는 식물의 작물화가 이루어지고 머지않아 동물의 가축화도 이루어져 식량 생산 체계가 갖추어졌으므로 곧 수렵 재진민을 앞질렀다. 더구나 유라시아 가축들은 비료를 제공하고 나중에는 생기까지 끌어줌으로써 유라시아에서 농경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주었다.
아메리카 야생 식물의 특징도 식량 생산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다. 이 같은 결론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곳은 미국 동부다. 여기서 작물화된 농작물은 연함은 개도 안 되며 그 속에는 종자가 작은 곡류는 있어도 종자가 큰 곡류나 콩류, 섬유작물, 과일과 견과 나무 등은 전혀 없다. 이는 중앙아메리카의 주식이었고 남북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도 전파되어 지배적인 농작물이 된 옥수수에서도 뚜렷하다.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야생 밀과 보리는 몇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몇백 년 사이에 농작물로 진화될 수 있었지만 야생 텐오시트나가 옥수수로 진화되는 데는 수천 년이 걸렸을 것이다. 우선 종자 생산을 위해 여러 에너지 투자량과 생태의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했고 돌처럼 단단한 껍질을 없애야 했으며 옥수수 한 자루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져야 했다. 결과적으로 아메리카 원주민이 식물을 생산하기 시작한 때가 종조를 믿고 있던 시기보다 나중이었다는 최근 견해를 인정하더라도 중앙아메리카 안데스 대륙, 미국 동부 등지에서 식물의 작물화가 시작된 시기와 1년 내내 상주하는 촌락들이 널리 형성된 시기 사이에는 1500년이나 2000년쯤의 간격이 있었을 것이다. 아메리카 원주민에게서 농경의 의미는 오랫동안 수렵 채집에 의한 먹거리를 약간 보충하는 정도에 불과했으며 많은 인구를 뒷받침할 수도 없었다. 더욱이 아메리카에서 식물의 작물화가 시작된 시기는 더 앞당겨 잡았던 종전의 견해가 옳다면 1500년이나 2000년이 아니라 자그마치 500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식량 생산이 촌락 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라시아의 많은 지역에서는 식량 생산이 시작된 시기와 촌락이 형성된 시기 사이의 간격이 별로 없었다. 동서반구 어느 쪽에서도 농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북대륙의 일본과 비옥한 초승달지대, 신대륙의 에콰도르 해안지방과 아마존강 유역 등에서는 수렵 채집 생활도 촌락을 뒷받침할 만큼 생산성이 높았다. 신대륙의 가축과 농작물의 한계는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가 유라시아로부터 또는 아메리카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새로운 농작물이나 가축을 받아들였을 때 일어났던 변화에서 또 알 수 있다. 미국 동부 아마존강 유역에 옥수수가 도착했을 때 안데스 남부에서 가축화된 남아가 안데스 북부에 도입되었을 때 남북아메리카의 여러 지역에 말이 나타났을 때 등 그 예이다. 유라시아의 문물 확산을 도운 동서축 방향. 다른 대륙보다 유라시아가 앞서 출발하고 야생 동식물과 더불어 그 발전이 더욱 가속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아메리카에 비해 동물, 식물, 아이디어, 기술, 사람 등의 확산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 지리적, 생태적 요인 때문이었다. 아메리카의 남북축과 달리 유라시아의 주요 축은 동서 방향이므로 위도 변화와 그에 따른 환경 변화를 겪지 않고도 각종 문물이 확산될 수 있었다. 유라시아의 동서 너비가 전체적으로 넓은 데 비해 신대륙은 중앙아메리카, 특히 파나마에서 폭이 넓어졌다. 더구나 아메리카는 식량 생산이나 조미한 인구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어서 그 분열이 더 심했다. 그러한 생태적 장애물 중 파나마 지형은 중앙아메리카 사회와 안데스, 아마존강 유역 사회 사이를 갈라놓았고 멕시코 북부 사막들은 중앙아메리카와 미국 동북, 동남부, 서남부 이 사이를 텍사스주의 건조지역은 미국 동남부와 서남부 사이를 각각 갈라놓았다. 미국의 태평양 연안 지방은 식량 생산에 적합한데도 사막이나 높은 산에 가로막혀 접근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신대륙의 중심지였던 중앙아메리카, 미국 동부, 안데스, 아마존강 유역 사이에서는 가축, 문자, 정치적 당위 등이 확산되지 못했고 농작물이나 기술 확산도 제한적이거나 매우 느렸다. 아메리카 내부의 이 같은 장애물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결과 가운데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갈 만하다. 식량 생산은 미국 소남부와 미시시피강 유역으로부터 오늘날 아메리카 대륙의 혹창지대인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주로 확산되지 못했다. 결국 그곳의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는 적당한 가축 작물이 없어서 수렵 처지민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안데스 고지대의 라마, 기니피그, 감자 등은 끝내 멕시코 고지대에 도달하지 못해 중앙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에서 가축화된 포유류라고는 개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미국 동부의 작물화된 해바라기가 중앙아메리카에 도달하지도 못했고 중앙아메리카에 가축화된 칠면조가 미국 동부나 남아메리카로 전파되지도 못했다. 중앙아메리카의 옥수수와 잠두류가 멕시코 농경지부터 미국 동부 농경지까지 1100km 남짓한 거리를 통과하는 데에는 각각 3000년과 4000년이 걸렸다. 미국 동부에 옥수수가 도착하고 나서도 7세기가 더 지나서야 비로소 북아메리카 기후에서도 생산성 높은 옥수수 변종이 개발되어 미시시피 문화가 꽃필 수 있었다. 이처럼 옥수수, 잠두류, 호박 등이 북중앙아메리카에서 미국 서남부까지 전파되는 데는 수천 년이 걸렸을 것이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농작물들은 동쪽과 서쪽으로 신속하게 전파되었으므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종이 다시 작물화되거나 가까운 종이 새로 작물화되는 것을 연기할 수 있었다.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장애물 때문에 그렇게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작물화된 농작물이 많았다. 각종 장애물이 농작물과 가축의 확산에 미친 영향도 인상적이지만 인류 사회의 다른 여러 특징에도 영향이 컸다. 원래 지중해 동부에서 탄생한 알파벳은 영국에서 인도네시아까지 유라시아의 거의 모든 복잡한 사회에 전파되었다. 다만 중국의 문자 사회 체계에서 파생된 문자를 사용하던 동아시아 지역만 예였다. 그러나 대신대륙의 유일한 문자였던 중앙아메리카의 문자 체계는 그것을 채택했음을 했음직한 안데스와 미국 동부의 복잡한 사회에 전파되지 못했다. 중앙아메리카에서 정남간 일부로 발명된 아가키는 안데스에서 가축화된 라마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신대륙에서는 바퀴 달린 운송수단이 탄생할 수 없었다. 구대륙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길이는 마케도니아 제국과 로마 제국이 각각 5,000km, 몽골 제국이 1만 km가량이었다. 그러나 중앙아메리카의 제국과 국가들은 북쪽으로 1100km쯤 떨어진 미국 동부의 주장사회들이나 남쪽으로 1900km쯤 떨어진 안데스의 국가사회들과 아무런 정치적 관계도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소문조차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아메리카의 지리적 분열이 언어 분포에 미친 영향. 이처럼 유라시아에 비해 남북아메리카의 지리적 분열이 심한 것은 언어 분포에도 반영되어 있다. 언어학자들은 유라시아의 언어 중 몇몇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연합계 어족으로 분류하는 데 동의한다. 각각의 어족에는 많으면 수백 개에 이르는 관련 언어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인도유럽 어족은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힌디어 등 약 144개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꽤 많은 어족이 넓고 연소적인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가령 인도유럽 어족의 분포 지역은 유럽 대부분 지역은 물론이고 동쪽으로 서아시아의 많은 지역과 인도까지 포함한다. 언어학적, 역사학적, 고고학적 증거는 모두 이 넓고 연속적인 각각의 지역이 어느 공통조어가 팽창하면서 여기저기 분화되어
여러 개의 관련 언어로 이루어진 어족이 형성된 결과임을 명백히 입증한다. 이 같은 팽창을 대부분 그 공통조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식량 생산자여서 수렵 채집민보다 유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16장과 17장에서 중국 티베트 어족과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을 비롯한 동아시아 어족들의 그러한 역사적 팽창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지난 1000년 사이에 발생한 주요 팽창 중에는 유럽에서 남북 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로 팽창된 인도 유럽 어족의 경우, 동유럽에서 시베리아 일대로 팽창한 러시아의 경우, 중앙아시아에서 서쪽으로 터키까지 팽창한 터키의 경우 등이 있었다. 그러나 서아메리카 북극 지방의 에스키모와 알류트 어족과 알래스카, 캐나다 서북부, 미국 서남부의 나데네 어족을 제외하면 남북 아메리카에는 언어학자들이 널리 인정하는 대규모 언어 팽창 사례가 별로 없다.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언어학자 대부분이 에스키모 알류트 어족과 나데네 어족 이외에는 뚜렷한 다수 언어군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 견해에 따라 600개에서 2000개까지 추산됨에서 발견되는 증거로는 100여 개 언어군이 개별적 언어로 분류하는 정도가 고작이라고 생각한다. 논쟁 대상이 되는 소수 의견은 언어학자 조지프 그린버그의 견해로 그는 에스키모 알류트 어족과 나데네 어족을 제외한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를 모두 합쳐 남은 개 여파로 이루어진 아메리칸 인디언 어족이라는 하나의 큰 어족으로 분류한다. 그린버그가 주장하는 어파들의 일부 그리고 그보다 전통적인 언어학자들이 파악했던 언어군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식량 생산에 기인한 신대륙 인구 팽창의 흔적인지도 모른다. 이 같은 흔적 속에는 중앙아메리카와 미국 서부의 우토-아즈텍계 언어, 중앙아메리카의 오토만개계 언어, 미국 동남부의 나체스머스 코기계 언어, 서인도 제도의 아라와크계 언어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언어학자들이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의 분류에 대해 좀처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은 신대를 위해서 아메리카 원주민의 복잡한 사회들이 팽창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음을 반영한다. 만약 아메리카 원주민 중 식량을 생산하던 사람들이 농작물과 가축을 가지고 퍼져나가서 수렵 채집민을 교체하고 넓은 지역을 차지했다면 유라시아처럼 간단히 식별할 수 있는 어족들의 흔적으로 남았을 것이므로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들 사이의 관계도 지금처럼 논쟁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바퀴와 문자의 역사로 본 원주민 사회의 고립성. 이상으로 우리는 유럽인 침략자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보다 유리해질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궁극적 요인을 확인했다. 그것은 인간이 살기 시작한 시기가 유라시아에서처럼 훨씬 빨랐다는 점, 유라시아에는 정물화할 만한 야생식물은 물론이고 특히 가축화할 만한 야생동물이 훨씬 많았으므로 결국 유라시아의 식량 생산이 더 우수했다는 점, 그리고 유라시아에서 내륙 내의 확산을 방해하는 지리적, 생태적 장애물이 비교적 적었다는 점, 네 번째이면서 아직은 불확실한 또 하나의 공적 요인은 몇 가지 문물이 남아메리카에서는 발명되지 않았다는 알쏭달쏭한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아메리카의 복잡한 사회는 문자와 바퀴를 발명했는데 안데스의 복잡한 사회는 대략 비슷한 시기였는데도 발명하지 못했다는 것,
바퀴는 중국에서 그랬듯이 인력으로 움직이는 외바퀴 순수레에 이용돼도 쓸모가 많았을 텐데 중앙아메리카에서는 한때 장난감으로 사용되다가 다시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수께끼에서 우리는 똑같이 알쏭달쏭한 일들을 떠올리게 된다. 바로 태즈메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폴리네시아의 여러 섬 등 고립된 소규모 사회에서 몇 가지 문물이 발명되지 않았거나 기존의 발명품이 사라져 버린 일들이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아메리카는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다. 남북아메리카의 총 면적은 유라시아 면적의 76%나 되고 1492년 당시 아메리카 인구도 유라시아 인구에서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 남북아메리카 사회들은 서로 잘 연결되지 않아서 각각이 하나의 섬과 같았다. 따라서 아메리카 원주민의 바퀴와 문자의 역사는 진짜 섬에 존재했던 인간 사회에서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던 현상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스칸나비아인이 아메리카로 이동한 의미. 아메리카 사회와 유라시아 사회는 적어도 지난 13,000년 동안 따로따로 발전하다가 지난 1000년 사이에 마침내 충돌했다. 그때까지 구대륙 사회와 신대륙 사회의 접촉은 베링 해협 양쪽의 수렵 채집민 사이에서 이루어진 접촉이 전부였다. 베링 해협에서는 알래스카에 살던 소규모 이누이트족, 에스키모족이 해협 건너편의 시베리아 해안에 정착했다. 아메리카 원주민이 유라시아로 이주한 경우는 그것뿐이었다. 유라시아인이 아메리카로 이주한 사건 중 기록에 남아 있는 최초의 사건은 북극권 이남에 살던 스칸나비아인이 이동한 일이다. 스칸디나비아인은 874년에 노르웨이에서 아이슬란드로 이주했고 986년에 아이슬란드에서 그린란드로 다시 이주했으며 마지막으로 1000년에서 1350년에 그린란드에서 북아메리카 동북부 해안에 자주 출몰했다. 남북아메리카를 통틀어 스칸디나비아인이 남긴 유일한 고고학적 유적은 뉴펀들랜드에서 발견된 것이다. 스칸디나비아인의 여러 전설에서 빈랜드라고 부르는 지역이 바로 그곳인 듯하지만 이들 전설에 따르면 스칸디나비아인은 그보다 북쪽에 있는 레브라도 반도와 베핀 섬 해안에도 상륙했다고 한다. 아이슬란드 기후에서는 목축과 지극히 제한적인 농업이 가능했고 면적도 지금까지 그곳에 남아있는 스칸디나비아 인구를 뒷받침할 만큼 충분히 넓었다. 그러나 그린란드 대부분 지역은 만년빙으로 덮여있으며 가장 원활한 두 지역은 피오르드 해안도 스칸디나비아식 식량 생산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린란드와 스칸디나비아 인구는 수천 명을 넘지 못했다. 그들은 노르웨이에서 수입하는 식량과 철, 불에 레브라도 해안에서 수입하는 목재에 계속 의존해야 했다. 스칸디나비아인이 차지한 기간을 포함해 그 이전과 이후에도 그린란드의 이누이트족 수렵 채집민은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스터섬을 비롯한 폴리네시아 일대의 외딴섬들과 달리 그린란드에서는 가급적 식량 생산 사회가 형성되지 못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의 인구도 규모가 너무 작고 빈곤했기 때문에 그린란드와 스칸디나비아 인구를 계속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3세기의 단기 빙하기, 몇 세기 동안 각 세계 각지에서 기온이 급강한 시대를 가리키는데
그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음. 가 시작되면서 북대서양 일대는 더 추워졌다. 결과적으로 그린란드의 식량 생산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의 스칸디나비아인이 그린란드를 방문하는 일도 마찬가지였다. 그린란드인이 마지막으로 유럽인과 접촉한 것은 1410년 항로를 벗어난 아이슬란드의 배 한 척이 그린란드에 도착했을 때였다. 그리고 1577년 드디어 유럽인이 다시 그린란드를 방문하기 시작했을 때 그곳의 스칸디나비아인은 15세기에 이미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더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6년에서 1410년에 스칸디나비아인이 갖고 있던 선박 기술을 감안한다면 북아메리카 해안은 사실상 노르웨이에서 직접 건너 갈 수 없는 거리에 있었다. 따라서 북아메리카 해안을 방문한 스칸디나비아인은 겨우 300km 남짓한 데이비스 해협 건너편 그린란드에 살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근근히 살아가던 소수 인구가 남북 아메리카를 탐험하고 정복해서 그곳에 정착할 가능성은 전무한 편이었다. 뉴펀드랜드에 존재하는 유일한 스칸디나비아 유적지도 사실은 수십 명 정도가 몇 년 동안 사용했던 월동형 주둔지에 불과하다. 스칸디나비아 전설에 따르면 스크렐링이라는 사람들이 빈랜드의 주둔지를 공격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아마 뉴펀드랜드의 인디언이나 도시 에스키모였을 것이다. 핀란드의 스칸디나비아인은 중세 유럽이 가장 멀리 파견한 전초 부대였고 그들이 겪은 운명은 고고학에서 아직도 신비로운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린란드 최후의 스칸디나비아인은 과연 굶어 죽었을까? 배를 타고 떠났을까? 에스키모인들과 척결했을까? 아니면 질병이나 에스키모의 화살에 쓰러졌을까? 직접적 원인에 대한 이 같은 의문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칸디나비아인은 그린란드와 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하지 못한 궁극적인 이유들은 매우 분명하다. 그들이 실패한 까닭은 결국 그들이 발원지, 노르웨이와 목표지, 그린란드와 뉴펀드랜드 시대 문제로 유럽이 가지고 있던 식량 생산, 기술, 정치 조직 등의 잠재적 이점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식량 생산이 활발하지 못한 높은 위도에서는 몇몇 스칸디나비아인이 가진 철기도 에스키모나 인디언 수렵 채집이 돌과 뼈와 나무로 만든 도구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북극 지방에서는 생존 기술에 대해서는 에스키모나 인디언이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었다. 더구나 스칸디나비아인은 유럽에서도 비교적 빈곤한 국가로부터 그나마 약소한 지원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라시아인 남아메리카 식민 정책 남북 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하려는 유라시아인의 첫 번째 시도가 성공을 거둔 까닭은 발원지, 목표지, 위도, 시대 등에서 유럽의 잠재적 이점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와 달리 스페인은 탐험을 지원하고 식민지의 뒷돈을 댈 수 있을 만큼 부유하고 인구가 많은 나라였다. 남북 아메리카의 스페인 소유주는 식량 생산에 매우 적합한 아열대 지방이었다. 처음에는 주로 아메리카산 농작물을 재배했지만 유라시아의 가축, 특히 소와 말도 함께 키웠다. 스페인이 대서양 건너편에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한 것은 1492년부터였고 15세기에는 항해술, 돛, 선박, 설계 등 구대륙의 여러 사회, 이슬람,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가 발전시킨 기술을 결합한 유럽의 해양 선박 기술이 급속히 발전한 시대였다. 따라서 스페인에서 건조되고 스페인인이
선원으로 배치된 이 배들은 서인도 제도에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서인도 제도에는 스칸디나비아인의 식민지 개척을 방해했던 그린란드 같은 병목 현상이 없었다. 스페인이 신대륙 식민지를 개척하자 곧 유럽의 대여섯 국가가 동참했다. 아메리카에 생긴 최초의 유럽 정착촌들은 1492년 콜럼버스가 세운 정착촌을 필두로 서인도 제도에 몰려 있었다. 이들 섬의 인디언 인구는 발견 당시 100만 명이 넘었지만 질병, 추방, 노예화, 전쟁, 무차별 살인 등으로 대부분 섬에서 전멸되고 말았다. 1508년경 아메리카 본토에서는 처음으로 파나마 지역에 식민지가 건설되었다. 그 이후 본토의 대제국이었던 아즈텍과 잉카가 정복되었는데 각각 1519년, 1520년과 1532년에 333년을 이루었다. 두 경우 모두 유럽인이 퍼뜨린 유행병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황제들을 포함해 전체 인구의 많은 부분이 그 병으로 죽었고 나머지는 말을 탄 스페인이 처리했다.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군사적으로 압도적으로 유월했으며 아울러 원주민의 불현 상태를 교묘히 이용하는 정치적 기술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16세기와 17세기에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북부에 남아있던 원주민 국가들마저 유럽에 정복당했다.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발전된 원주민 사회는 미국 동남부와 미시시피 강 유역에 자리했는데 이들 사회를 파멸로 이끈 것은 주로 유럽의 초기 탐험가들에 의해 전파되어 그들보다 앞서 전진한 각종 병균이었다. 유럽인이 남북 아메리카 각지로 퍼져나갈 때 태평원의 만단족이나 북극 지방의 샌델류무트의 스키모 등 수많은 원주민 사회가 역시 질병 때문에 파멸을 맞이했다. 그리고 질병으로도 멸종하지 않을 만큼 인구가 많았던 원주민 사회는 아즈텍이나 잉카와 똑같은 방법, 즉 차츰 유럽의 직업 군인과 그들의 원주민 동맹 세력이 참여하기 시작한 전면전에서 파괴되었다. 이 군인들의 배후에는 처음에는 유럽에 있는 조국의 정치 조직이었고 그 다음에는 신대륙에 설치된 유럽 식민정부의 정치 조직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식민정부를 계승한 독립적인 신유럽 국가들의 정치 조직이었다. 비교적 작은 원주민 사회에는 일반인이 자행한 소규모 습격이나 살인으로 간단히 파괴되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캘리포니아의 원주민 수렵 체집민은 모두 약 20만 명에 달했다. 그들은 100여 개의 소부족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으므로 굳이 전쟁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모두 짓밟을 수 있었다. 이 대부분 소부족은 1848년에서 1852년 많은 이민자가 캘리포니아로 밀려들었고 골드러시 당시 그 직후 전멸당하거나 쫓겨났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 북부의 소부족이었던 야히족은 인구 약 2,000명의 화기애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는데 무장한 백인 정착민들이 4차례 습격을 받아 전멸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1865년 8월 6일 새벽 정착민 17명이 야히족의 한 마을을 습격한 사건, 1866년 어느 협곡에서 야히족을 기습해 학살한 사건, 1867년경 어느 동굴로 추적해 가서 야히족 33명을 학살한 사건, 그리고 1868년경 또 다른 동굴에 갇혀있던 야히족 30명가량을 카우보이 4명이 몰살한 마지막 학살 사건 등이 그것이다. 고무붐이 한창이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아마존의 많은 인디언 집단이 일반 정착민들에게 비슷한 방법으로 제거되었다.
정복의 마지막 단계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야노마모족을 비롯해 지금껏 자율성을 지켜왔던 아마존 인디언 사회들이 차츰 질병에 굴복하거나 황부들의 손에 살해되거나 점점 선교사 또는 정부 기관의 통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유럽인은 자신들의 식량 생산과 생리에 알맞은 가장 온화한 지역에서 인구가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을 모두 제거해온 것이다. 현재 북아메리카에 남아있는 상당 규모의 공동체는 주로 보호구역 또는 유럽식 식량 생산이나 광업에 부적합한 땅, 가령 북극 지방이나 미국 서부의 건조 지역에서 살고 있다. 아메리카 열대 지방의 원주민도 구대륙 열대 지방에서 들어온 이민자들, 특히 아프리카 흑인, 그리고 수리남의 인도인과 자바인 등으로 교체된 경우가 많다. 중아메리카 일부 지역과 안데스 일대에는 원래부터 아메리카 원주민 수가 매우 많았으므로 유행병과 전쟁을 겪은 뒤에도 오늘날 많은 인구가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혼혈인이다. 특히 안데스 고지대가 눈에 띈다. 이곳에서는 유럽인 유전자를 가진 여자들이 생리적으로 출산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직도 안데스산 농작물들이 식량 생산에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아메리카 원주민이 남아 있는 곳에서도 문화와 언어는 구대륙의 것으로 많이 바뀌어 왔다. 북아메리카에는 원래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가 수백 개 있었지만 지금은 187개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사용되지 않으며 그나마 이 187개 중에서도 149개는 노인들만 사용할 뿐이고 어린이들이 새로 배우지는 않으므로 거의 사어에 가깝다. 신대륙에는 약 40개국이 있지만 오늘날 그 모두가 인도-유럽계 언어 또는 크리올어, 주로 문자가 없는 공동체에서 서유럽어를 단순화해 토박이 말로 굳어진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페루, 볼리비아, 멕시코, 과테말라 등의 국가에서조차도 정치적, 경제적 지도자들의 사진을 들여다보면 유럽계가 압도적이며 카리브해 연안의 몇 나라에는 아프리카의 흑인 지도자들이 그리고 가이아나에는 인도인 지도자들이 있다. 원래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는 크게 감소했다. 그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지만 북아메리카 일대에서는 최고 95%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 대신 구대륙 사람들, 유럽인, 아프리카인, 아시아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남북 아메리카의 전체 인구는 1492년 당시의 약 10배에 달한다. 현재 남북 아메리카의 인구 구성은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모든 대륙의 인종이 뒤섞여 있는 상태다. 그리고 지난 500년 사이에 일어난 이 같은 인구 변동,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하면 그 어느 대륙보다도 큰 규모로 이루어진 이 인구 변동은 궁극적으로 BC 11,000년에서 AD 1년에 벌어진 여러 일에서 비롯됐다.